어머니, 저희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부터 그렇게 소음을 내시면 어떡해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요. 그날 아침도 김연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 소리도 필요 없었다. 73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깨어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연희는 무릎과 허리에서 들려오는 뻐근한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옆에서는 남편이 자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넓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며 연희는 아들 재호 부부의 방문 앞을 조심스럽게 지나쳤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마저 줄이며 걸었다. 그들을 깨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문소리를 조금 냈을 때 며느리 지연이 아침에 얼마나 날카롭게 쏘아붙였는지 기억했다. 어머니, 저희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부터 그렇게 소음을 내시면 어떡해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요. 그때 연희는 사과했다. 미안해, 조심할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이 집은 분명 자신의 집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40년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15년 전 아들 결혼할 때 사준 집이었다. 서울 강북의 이 32평 아파트는 연희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부엌에 도착한 연희는 조용히 불을 켰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좁은 부엌을 밝혔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늘도 도시락을 3개 싸야 했다. 재호 것, 지영 것,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 손자 민준이 것. 각자 좋아하는 반찬이 달랐기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했다. 재호는 매운 것을 싫어하고 지연은 기름진 것을 피했으며 민준이는 야채를 거의 먹지 않았다. 밥을 하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데쳤다. 손놀림은 기계적이었다. 40년 넘게 반복한 동작들이었다. 그러는 동안 연희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5에 결혼해서 곧바로 재호를 낳았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고 수입은 빠듯했다. 그래서 연희는 재호가 돌도 되기 전부터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재호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남의 부잣집으로 갔다. 거기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다. 오후 4시가 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재호를 데려오고 저녁을 준비했다.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재호를 씻기고 재우고 나면 밤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5시에 다시 눈을 떴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재호는 대학을 졸업했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으며 30에 지연과 결혼했다. 연희는 그때 이 아파트를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10년 할부로 사주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의 전부를 쏟아부었다. 아들이 장가가는데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좋았다. 재호와 지연은 감사해했고 연희는 가끔 놀러오는 정도였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혼자 남은 연희를 재호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연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웠고 아들 가족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 연희는 깨달았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무급 가정부로 전락했다는 것을. 처음에는 미묘했다. 어머니, 그냥 계시기만 해도 되는데 꼭 집안일을 하시려고 해요?
지연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연희는 곧 알아챘다. 하지만 할 일이 있어야 했다. 그냥 빈둥거리며 있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집안일은 점점 늘어났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희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지연은 더 이상 어머니, 그냥 계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 이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것과 섞이면 안 되거든요라고 요구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연희는 식탁을 준비했다. 아침 식사도 차려야 했다. 된장찌개, 김, 계란 프라이,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다. 곧 그들이 일어날 시간이었다. 과연 6시 40분이 되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먼저 나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연희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 말에는 감사의 기색이 없었다.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다. 응, 아침 차려놨어. 앉아서 먹어. 연희가 말했다. 전 시간 없어요. 도시락만 챙겨갈게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자신의 도시락을 집어들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민준이 학교 갈 시간 되면 깨워주시고요. 저녁은 8시쯤 될 것 같아요. 그때 맞춰서 준비해 주세요. 문이 닫혔다. 연희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곧 재호가 나왔다. 그는 무심하게 식탁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된장찌개 끓일까 했는데. 아, 어제도 찌개였잖아요. 좀 다른 거 해주세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호는 밥을 빨리 먹고는 도시락을 챙겨 들고 나갔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 말이 전부였다. 고맙다는 말도 잘 먹었다는 말도 없었다. 혼자 남은 연희는 민준이를 깨우러 갔다. 아이의 방문을 열자 여전히 곤히 자고 있는 손자가 보였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부드럽게 흔들었지만 아이는 투덜거렸다. 할머니, 5분만 더요. 그렇게 10분을 더 재운 후에야 민준이를 겨우 일으켰다. 아침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책가방을 챙겨주었다. 아이를 학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니 8시 30분이었다. 이제부터 연희만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집안 청소를 해야 했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모두 깨끗하게 청소해야 했다. 청소를 하는 동안 연희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73세의 노인이 거기 있었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구부정한 모습, 거친 손.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정확히는 언제부터 자신이 사라지고 그저 일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을까? 오전 11시쯤 되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쉬어야 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올 것 같아요. 제 회사 상사분이신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거든요.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묻지만 실제로는 통보였다. 그래, 알겠어. 몇 시에 오시는데? 7시요. 제대로 준비해 주세요.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전화가 끊겼다. 연희는 다시 일어섰다.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참아야 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까지 걸어가는 동안 연희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하는 대답이었다. 장을 보고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갈비찜, 잡채, 나물 3가지, 전, 탕. 제대로 된 한정식을 준비했다. 오후 내내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다.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녁 6시 30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연희는 식탁에 앉을 자리가 없었다. 7시에 손님이 도착했다. 지연의 상사라는 50대 남성이었다. 재호와 지연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어머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입니다. 지연이 말했다. 손님은 감탄하며 음식을 칭찬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요즘 이렇게 정성스러운 한정식은 보기 힘든데. 그러면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연희는 부엌 구석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앉을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연희를 앉히지 않았다. 식사 중에 손님이 물었다. 어머니는 안 드시나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 어머니는 이미 드셨어요. 일찍 식사하시거든요. 거짓말이었다. 연희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이 돌아간 후 지연은 부엌으로 와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음식이 훌륭했대요. 상사분이 아주 만족하셨어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없었다. 그저 일을 잘 처리한 가정부에게 하는 칭찬 같았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연희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울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까봐, 그들이 불편해할까봐.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밤 10시였다. 연희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특히 허리가 심했다. 사실 연희는 며칠 전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연희는 망설였다. 수술을 하면 2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2달 동안 이 집안일은 누가 할 것인가? 며칠 전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했을 때 재호의 반응이 떠올랐다. 엄마, 수술하는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시간도 없고요. 좀 더 참을 수 없어요? 아니면 수술을 나중으로 미루던가요? 그 말에 연희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밤 연희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연희는 지난 73년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잊어버렸다. 아니, 애초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그 달빛 아래서 연희는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에게도 내 인생이 있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도 여전히 5시에 눈을 떴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연희는 부엌으로 가는 대신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연희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돌아왔을 때는 아침 8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민준이가 학교 버스 놓칠 뻔했잖아요.
제가 급하게 회사 지각하면서 데려다 줬어요. 도대체 왜 연락도 없이 나가신 거예요? 연희는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연희는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불과 30분 산책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하나? 자신은 죄수도 아니고 언제 어디를 가든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자유조차 이 집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연희는 병원에 갔다. 허리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이거 심각합니다. 디스크가 많이 나왔어요. 수술을 안 하시면 앞으로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수술 일정을 잡으셔야 해요. 연희는 망설이며 물었다.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하고 퇴원 후에도 2달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집안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희는 한숨이 나왔다. 2달 동안 집안일을 못한다면 그동안 그 집은 어떻게 될까? 재호와 지연이 직접 집안일을 할까? 아니면 외부 도우미를 부를까? 그렇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연희는 병원을 나오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다. 할머니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연희는 부엌으로 가서 우유와 과자를 준비해 주었다. 민준이는 받아 먹으면서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연희는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편리한 도구에 불과한지. 저녁 6시 연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불고기를 만들기로 했다. 고기를 재우고 야채를 썰고 밥을 짓는 동안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참았다. 저녁 7시 30분 재호가 퇴근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저녁 됐어요? 곧 된다. 조금만 기다려. 연희는 서둘러 상을 차렸다. 재호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다. 대화는 없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호야,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응,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대. 디스크가 심하다고. 재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하세요. 근데 수술하면 입원도 해야 하고 2달 정도는 집안일을 못한대. 그제야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2달이나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연희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는 아들을 보며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냥 좀 참을 수는 없어요? 아니면 수술을 내년으로 미루던가. 재호의 말에 연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지연이 퇴근하며 들어왔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재호가 대답했다.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요. 2달 동안 집안일을 못한대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2달이나요? 그건 곤란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집안일을 다 해요. 외부 도우미를 부르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연희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꾹 참았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존재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감사도 받지 못하는 삶. 이것이 정말 자신이 바라던 노년의 모습일까?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시락을 싸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내 건강은 뒷전이고 집안일만 중요한 거지? 그날 오후 연희는 오랜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했다. 경희는 연희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여보세요, 경희야. 나 연희야. 오, 연희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경희야,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응, 할 이야기가 있어서.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연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경희에게 털어놓았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것,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일이 우선시되는 것,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처럼 취급받는 것.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경희는 연희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연희야, 너 그 집 나와야 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어떡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데. 너 지금 그 집에서 행복해?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긴장하며 살았다. 혹시 실수할까? 혹시 그들을 불편하게 할까? 자신의 집인데도 편히 쉴 수가 없었다. 경희는 진지하게 말했다. 연희야, 이제 너를 위해 살아. 70이 넘었는데 언제 너를 위해 살래? 자식들 신경 쓰지 말고 내 하고 싶은 거 해. 그 집 나와서 내가 편한 곳에서 살아. 하지만 그 집은 내가 산 집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집은 그냥 건물이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지. 내가 그 집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야. 경희의 말에 연희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자신이 그 집을 떠날 수 있을까? 아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희는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쳤다. 발걸음이 멈춰졌다. 유리창 너머로 매물 정보들이 붙어 있었다. 그 중에서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울진 바다가 보이는 단독주택.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 연희는 한참을 그 광고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연희는 인터넷으로 울진에 대해 검색했다. 아름다운 바다, 조용한 마을, 느긋한 생활. 자신이 꿈꿔왔던 노년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며칠 후 연희는 다시 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수술 날짜를 잡기로 결심하고 갔다. 의사는 다행이라며 한 달 후 수술 일정을 잡아주었다. 병원을 나오며 연희는 결심했다. 수술을 하고 회복하면 그 집을 떠나겠다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데 지연이 퇴근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제 친정 어머니가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모셔야 해요. 잘 부탁드려요. 연희는 놀랐다. 자신의 수술과 회복 기간에 대해서는 외부 도우미 비용 걱정을 하면서 지연의 어머니는 당연하게 모시겠다고 하다니. 그날 저녁 지연의 어머니가 왔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지연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은 왜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걸까? 같은 어머니인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의 어머니는 상석에 앉았고 연희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지연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만 음식을 권하며 극진히 대했다.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맛있어요. 연희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느리의 어머니보다도 못한 대접.
자신이 산 집인데도. 식사 후 지연의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편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연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지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보며 결심을 더욱 굳혔다. 반드시 이 집을 떠나겠다고. 일주일 후 지연의 어머니가 돌아갔다. 그동안 연희는 더욱 더 많은 집안일을 해야 했다. 두 사람분의 식사를 더 준비하고 빨래도 더 많이 하고 청소도 더 자주 해야 했다. 허리 통증은 날로 심해졌지만 참았다. 마침내 지연의 어머니가 떠나는 날 지연은 현관에서 어머니를 배웅하며 말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희는 깨달았다. 지연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연희는 노트를 꺼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기 위해. 첫째, 한 달 후 수술 받기. 둘째, 회복 기간 동안 집 알아보기. 셋째, 집 팔기. 넷째,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기. 다섯째, 나만의 인생 살기. 계획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다.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재호에게 말했다. 재호야, 다음 달에 수술 받기로 했어. 재호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외부 도우미 부를 거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연희는 놀라며 물었다. 외부 도우미요? 응, 회사 동료가 소개해줬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라는데. 그 돈은 당연히 엄마가 내셔야죠. 연희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수술받는 동안 도우미 비용까지 자신이 내야 한다니. 자신의 돈으로 산 집에서 자신의 건강을 위한 수술인데. 그날 연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집을 팔기로 완전히 결심했다. 이 집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오후에 몰래 부동산 중개소에 갔다. 사장님,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서울 강북에 있는 32평 아파트인데요. 중개인은 시세를 알아보고 이틀 후 연락 주겠다고 했다.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비록 앞날이 불확실하지만 지금의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꿈속에서 연희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그곳에서 연희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틀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시세 알아봤습니다. 그 지역 32평 아파트가 지금 약 6억에서 6억 5천 정도 하는데요. 어머님 집은 상태가 좋아서 6억 3천 정도면 빠르게 팔릴 것 같습니다. 6억 3천. 연희는 그 금액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다. 15년 전 2억 5천에 샀던 집이 이렇게 올랐다니. 그 돈이면 울진에 작은 집을 사고도 남는 돈으로 여생을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네, 어머님. 근데 집주인이 어머님이신 거 맞죠? 혹시 가족들은 아시는지. 제 명의예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요. 가족들한테는 제가 알아서 말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연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떨렸다. 정말로 이 일을 해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다음 날 오전 재호와 지연이 모두 출근하고
민준이도 학교에 간 후 연희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15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들이 장가를 가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지금은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연희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다. 아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 무급 가정부가 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다시 걸어왔다. 어머님, 벌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집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 계신데요. 괜찮으세요? 내일이요? 그렇게 빨리요? 네, 요즘 그 지역이 인기가 좋아서요. 어머님 집은 상태도 좋고 층수도 좋아서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다. 내일이면 재호와 지연이 집에 있을 텐데. 아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재호가 회사에 나간다고 했었다. 지연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고, 오후 2시쯤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연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다. 재호와 지연은 스마트폰만 보며 밥을 먹었다. 민준이는 투덜거리며 반찬을 골라냈다. 할머니, 이거 맛없어요. 다른 거 해주세요.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를 다시 해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손자가 밥을 잘 먹게 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마음이 이미 이 집을 떠나 있었다. 식사 후 지연이 말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오후에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요. 민준이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저녁은 7시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어. 연희는 짧게 대답했다. 지연은 이상하다는 듯 연희를 쳐다봤지만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오후 1시 연희는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다. 지연은 12시에 나갔고 재호는 아침부터 회사에 갔으며 민준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집에는 연희 혼자뿐이었다.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부동산 중개인과 젊은 부부가 함께 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는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와, 여보, 이 집 정말 좋은데? 채광도 좋고 관리 상태도 훌륭해. 그러게. 이 가격에 이 정도 집은 찾기 힘들어. 부부는 각 방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연희는 그들을 안내하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추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다. 30분 정도 집을 본 후 부부는 중개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중개인이 다시 들어와 말했다. 어머님, 저분들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든대요.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가능하세요? 연희는 잠시 생각했다. 1달 후 수술이 있었다. 수술 후 1달 정도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2달 후쯤이면 이사를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2달 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일주일 이내로 하고 잔금은 2달 후로 하면 되겠네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이 나간 후 연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떨렸다. 정말로 이 집을 팔게 되는구나. 돌이킬 수 없게 되는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연희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다. 언제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연희는 용기를 냈다. 다들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재호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들었다. 뭔데요? 나 다음 주에 수술 받기로 했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2달 정도 집안일을 못할 것 같아. 지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우미 부르는 비용은 어떻게 하고요? 연희는 심호흡을 했다. 그래서 말인데, 나 이 집 팔기로 했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재호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뭐라고요? 이 집을요? 왜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서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지연이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이고 너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재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 2달 있으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지연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안 하시고요? 민준이는 어떡하고요? 학교도 옮겨야 하는데. 내가 너무한 거야. 너희가 너무한 거야? 연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5년 동안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로 살았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희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들었어. 내가 아파서 수술해야 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집안일 걱정을 하더라고. 내 건강은 관심도 없고. 재호가 변명하려 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수술하는 동안 도우미 비용을 내가 내라고 했잖아. 내 집에서 내가 아파서 수술하는데 그 비용까지 내가 내야 한다고.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럼 어머니가 안 내시면 누가 내요? 우리는 돈이 없다고요. 그래, 너희는 돈이 없지. 둘 다 벌면서도 돈이 없어. 근데 내가 4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너희는 공짜로 살고 있잖아. 월세도 안 내고 관리비도 내가 내고 식비도 내가 대고.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73년 동안 남 위에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재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울진 가요. 우리도 같이 가면 되잖아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혼자 살 거야. 너희 없이. 왜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내가 정말 모르니? 지난 5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연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지연이 친정 엄마가 왔을 때 기억나니? 일주일 동안 상석에 앉히고 온갖 음식 해드리고 극진히 모시더라. 근데 나한테는? 나는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었어. 같은 어머니인데 왜 나는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지연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재호야. 넌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수술 미루면 안 돼요? 라고 했잖아. 내 엄마가 아픈 건 상관없고 집안일만 중요한 거야?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이미 집은 계약했어. 일주일 후면 계약금 받고 2달 후면 집을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2달 안에 다른 집을 알아봐.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기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연희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그날 밤 집안은 냉랭한 분위기였다. 재호와 지연은 자기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연희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누워 연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떨렸지만 후회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다 쏟아낸 것 같아서 핸드폰이 울렸다. 경이었다. 연희야, 어떻게 됐어? 응, 경희야. 오늘 애들한테 다 말했어. 집 판다고. 어떻게 반응하던데? 당연히 난리 났지. 근데 나는 상관없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잘했어, 연희야. 정말 잘한 거야. 이제 너를 위해 살아. 고마워, 경희야. 내가 있어서 힘이 나. 전화를 끊고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저 달빛 아래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삶이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 6천만 원. 연희는 통장을 보며 실감했다. 정말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그 기간 동안 재호와 지연은 연희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냉전이 계속되었다. 식사 시간도 각자 따로 먹었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도시락도 싸지 않았고 청소도 자기 방만 했으며 요리도 자신이 먹을 만큼만 했다. 지연이 불평했다. 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요? 연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이제 내가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2달 후면 나는 여기 없을 텐데. 정말 이기적하시네요. 이기적? 5년 동안 너희 시중 들었는데 이제 2달 편하게 지내는 게 이기적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수술날이 다가왔다. 연희는 혼자 병원에 갔다. 재호에게 말했지만 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연희는 경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희야, 이제 수술 들어간다. 나오면 연락할게. 고마워. 마취가 시작되고 연희의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제 곧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연희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저녁 6시였다. 회복실의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온몸이 무겁고 허리 부근이 욱신거렸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어머님, 정신 드세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로 옮겨진 후 연희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경희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있었다. 연희야, 수술 잘 끝났어? 걱정된다. 회복 잘하고 있어? 내가 내일 병문안 갈게. 연락 기다릴게. 힘내.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재호나 지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수술 시간을 알려줬는데도 다음 날 아침 경희가 병원에 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연희야, 괜찮아? 많이 아파? 괜찮아.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아들이랑 며느리는 안 왔어? 연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응, 바쁘다더라. 경희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너무한 것들이네. 친엄마가 수술했는데. 이제 상관없어. 어차피 2달 후면 나는 다른 삶을 살 테니까. 경희는 연희의 손을 잡았다. 그래, 잘 생각했어. 너는 내 행복을 찾아야 해. 오후가 되자 의외로 재호가 병원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엄마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집 파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연희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미 계약금 받았어. 계약금은 제가 물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집 팔지 마세요. 왜 집을 팔면 안 되는데?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요, 저희가 지금 당장 다른 집 구할 형편이 안 돼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 월급이 삭감됐거든요. 지연이도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불안한 상황이고요. 연희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 문제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저희가 갈 곳이 없다고요. 재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옆 병상에 있던 환자들이 쳐다봤다. 목소리 낮춰. 여긴 병원이야. 엄마는 정말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는 어떡하고요? 애가 학교도 옮겨야 하는데. 그동안 나는 내 생각 안 했니? 5년 동안 공짜로 살면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내 처지를 생각하라고.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엄마잖아요. 우리가 좀 잘못했으면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해?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데.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무시당해도 참았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럼 집은 팔더라도 팔아서 나온 돈 좀 나눠주세요. 우리가 전세금 마련할 수 있게. 연희는 어이가 없었다. 뭐라고? 내 돈을 왜 너한테 줘?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나이 드셨을 때 누가 모시는데요? 저희가 모시잖아요. 모셔? 누가 누굴 모셔? 내가 너희를 모셨지.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너희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민준이 돌봐주고. 그게 모시는 거야? 내가 너희 하인이었어.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렇게까지? 이게 현실이야. 너는 나를 엄마로 본 게 아니라 편리한 가정부로 본 거야. 재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가줄래?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나가. 재호는 결국 병실을 나갔다. 연희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아들과 이렇게까지 싸우게 될 줄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 이틀 후, 이번에는 지연이 왔다. 그녀는 역시 밝은 얼굴이 아니었다. 어머니, 상태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 지연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어머니, 저희 진짜 갈 곳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미 생각 끝났어. 집은 팔 거야. 그럼 적어도 1년만 유예해 주세요. 저희가 돈 모을 시간을 주세요. 안 돼. 이미 계약했고 2달 후면 집을 넘겨줘야 해.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연희는 헛웃음이 나왔다. 잘해줬어? 언제? 제가 어머니 식사 챙겨드렸잖아요. 옷도 사드리고. 식사? 내가 해준 밥을 같이 먹은 게 나한테 챙겨준 거야? 옷?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가 용돈 준 적 있어? 지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도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사셨잖아요. 집세도 안 내시고. 공짜? 그 집이 내 집인데? 내 명의고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집세를 내. 그래도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사시면서. 너희 집? 너희 집이라고? 연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너희 집이야? 내가 4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 너희 집이야? 어머니, 저도 그냥 그렇게 말한 거. 그냥 그렇게 말한 게 내 본심이야. 너는 처음부터 그 집을 내 집으로 생각했어.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
그럼 그 집이 재호 거, 결국 너희 거라고 생각한 거지?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어머니라고 진심으로 부른 적 있어?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어? 저는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내 결정은 안 바뀌어. 집은 팔 거고 나는 울진으로 갈 거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늙으셔서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 정말 독하시네요. 친아들도 버리시고 내가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야. 아들이 날 버린 거지. 5년 전에 이미.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서서 나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연희는 다시 한번 눈물을 참았다. 가슴이 아팠다. 아무리 자신을 무시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가족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일주일 후 연희는 퇴원했다. 경희가 차로 데리러 왔다. 연희야, 우리 집으로 갈래? 거기서 회복하다가 나중에 내 집 가도 돼. 아니야. 내 집으로 갈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내가 자주 들를게.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재호와 지연, 민준이 모두 나가고 없었다. 연희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편했다. 그날 저녁 재호 가족이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도 연희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연희를 부르지 않았다. 냉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연희는 상관없었다. 자신도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경희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어딘가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집을 비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허리가 아팠지만 천천히 움직이며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옷가지들, 책들, 사진들. 73년의 삶이 담긴 것들이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재호가 어렸을 때 사진이 나왔다. 5살 재호가 연희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연희는 중얼거렸다.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변했다. 아니, 어쩌면 결혼하면서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지연이 들어오면서 가족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젊은 부부니까 자기들끼리 살고 싶겠지. 하지만 남편이 죽고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연희는 가족에서 식구로, 식구에서 가정부로 전락했다.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다. 10년 전 일기였다. 그때는 남편이 살아있었고 자신도 건강했으며 아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오늘 재호가 전화했다. 엄마 생신 축하한다고. 선물도 보냈다고. 참 기특한 아들이다. 그때의 재호는 어디 갔을까? 연희는 일기장을 덮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은 현실을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연희는 울진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전에 바다 보이는 집 알아본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아, 네, 기억합니다. 아직 관심 있으세요? 네. 그 집 아직 있나요? 있습니다. 보러 오실래요? 네.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연희는 설렜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거실에서 재호를 마주쳤다. 재호는 눈을 피하며 지나가려 했지만 연희가 불렀다. 재호야, 잠깐만. 재호는 멈춰섰다. 뭐예요?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
내가 내 아들인데 이렇게 해서. 재호는 고개를 돌렸다. 그럼 집 팔지 마세요. 그건 안 돼. 하지만 너한테 할 말은 있어. 연희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 진심으로.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해해 줄 수 없니? 엄마는 저희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야. 행복하지 않았어. 재호는 그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재호야, 너는 정말 모르니? 지난 5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단지 인정하기 싫었을 뿐. 나는 이제 떠날 거야.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엄마, 미안하지만 이게 내 결정이야. 연희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재호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연희의 허리도 많이 회복되었고 집 정리도 거의 끝나갔다. 이제 한 달 후면 이사를 가야 했다. 재호 가족은 아직도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았다. 가끔 지연이 부동산 앱을 보며 한숨 쉬는 모습이 보였지만 연희는 모른 척했다. 그들의 문제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잔금을 받고 집을 넘겨주는 날. 연희는 이미 울진의 작은 집을 계약했고 이삿짐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가족들 모두 집에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곧 새 집주인이 올 것이다. 초인종이 울렸다. 연희는 문을 열었다. 부동산 중개인과 새 집주인 부부가 서 있었다.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다. 15년의 기억이 담긴 곳. 하지만 그 기억의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았다. 잔금을 받고 서류에 사인을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연희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봤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연은 차갑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으며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그럼 잘 살아. 연희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울진행 버스에 몸을 실은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경희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연희가 혼자 이사 가는 것을 걱정해서 함께 따라왔다. 연희야, 괜찮아? 후회 안 해? 연희는 미소를 지었다. 전혀. 오히려 지금이 제일 마음 편해. 잘 생각했어. 너는 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버스는 계속 달렸다. 3시간이 지나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연희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바다를 바라봤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경희야, 저기 바다야. 바다. 그러게. 정말 아름답다. 울진 터미널에 도착했다. 이삿짐 트럭은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도 나와 있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집 바로 가실까요? 네, 가죠. 차를 타고 15분 정도 달리자 작은 마을이 나왔다. 바닷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작지만 아담한 집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 와, 연희야. 집 정말 예쁘다. 경희가 감탄했다. 연희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둘러봤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화장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연희는 중얼거렸다.
진짜 자기만의 공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곳. 마음껏 쉴 수 있는 곳.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하루가 걸렸다. 경희가 도와줘서 빨리 끝났다. 옷장을 정리하고 부엌 살림을 배치하고 침대를 놓았다. 간단한 가구들이지만 하나하나 자신이 고른 것들이라 더 애착이 갔다. 저녁이 되자 경희가 말했다. 연희야, 우리 바다 보러 갈까? 두 사람은 바닷가로 걸어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연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감, 자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경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경희는 연희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넌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야. 내가 용기를 줬어. 내가 변할 수 있게 해줬어.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보며 서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눈을 떴다. 알람도 없이 누가 깨우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천천히 여유롭게. 도시락을 쌀 필요도 누군가의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신을 위한 아침이었다. 커피를 들고 마당에 나갔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연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 경희는 사흘 동안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갔다. 연희야, 자주 연락해. 외로우면 언제든지 전화해. 그래, 고마워. 잘 가. 경희가 떠나고 나니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삶. 첫 주는 집 정리와 주변 탐색으로 보냈다. 마을 슈퍼에 가서 장을 보고 동네 산책로를 걷고 바닷가를 매일 찾았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다. 슈퍼 아주머니가 물었다. 어머니, 여기 새로 이사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자식들이 여기 사나 봐요? 아니요. 혼자 살려고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혼자요? 자식들은요? 서울에 있어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요. 아이고, 요즘은 그렇게들 사시나 봐요. 그래도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편하게 살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희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노인이 혼자 사는 것을 불쌍하게 여긴다. 하지만 정말로 불쌍한 건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것이다. 자신은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2주가 지나자 연희는 일상을 만들어갔다.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저녁에는 다시 바다를 보러 가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일찍 잠들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누구에게 잔소리 들을 일도 눈치 볼 일도 일할 일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다. 텃밭에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이런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한 달이 지나자 핸드폰이 울렸다. 재호였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나 재호야. 응, 무슨 일이니? 재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거기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아. 여기 좋아. 침묵이 흘렀다. 재호가 말을 이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신 줄 몰랐어요. 제가 둔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엄마,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연희는 한숨을 쉬었다. 재호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한테 돌아갈 생각 없어. 그럼 적어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제가 찾아뵐게요. 그건 생각해 볼게. 엄마 사랑해요. 연희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재호가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던가. 나도.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연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호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2개월이 지났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옆집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동네 경로당에도 가끔 들렀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연희와 비슷한 처지였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아들네랑 살다가 나왔어. 며느리가 맨날 구박하는데 못 참겠더라고.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우리를 귀찮아하더라고.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나도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잘했어. 이제라도 자기 인생 사는 게 맞아. 경로당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며 연희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처지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참고 살았다. 용기를 내지 못했거나 갈 곳이 없거나 아니면 자식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연희는 자신이 용기를 낸 것이 자랑스러웠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해냈다. 어느 날 바닷가를 걷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고 있었고 연희도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기 때문에 자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연희도 인사를 받았다. 여기 자주 오시네요. 저도 매일 오거든요. 네, 저도 매일 산책해요. 혹시 여기 사세요? 네, 3달 전에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어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은 가끔 바닷가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인사를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가 물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기 카페가 괜찮거든요. 연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좋아요. 카페에 앉아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72살이고요. 저는 김연희예요. 73이에요. 오, 동갑내기네요.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연희는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서울에서 살다가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왔다고.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동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서로 불편해서 따로 나왔어요. 여기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연희는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동수는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이었다. 강요하지도 캐묻지도 않았다. 그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가끔 바닷가에서 만나 산책을 함께 하거나
커피를 마셨다.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다. 4개월째 연희는 완전히 울진 생활에 적응했다. 이제 이곳이 집이었다. 서울에서의 삶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다. 재호는 가끔 전화를 했다. 처음보다는 덜 자주였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안부를 물었다. 연희는 짧게 대답했다.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고 싶지도 않았다. 어느 날 재호가 말했다. 엄마, 제가 다음 주에 울진 갈게요. 엄마 뵙고 싶어요. 연희는 잠시 망설였다. 갑자기? 네, 저희 가족 모두 갈게요.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글쎄, 제발요, 엄마.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연희는 결국 허락했다. 그래, 와라. 하지만 여기서 재울 자리는 없어. 괜찮아요. 저희가 숙소 잡을게요. 전화를 끊고 연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과연 재호가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사과를 하러 오는 걸까? 일주일 후 재호 가족이 왔다. 승용차에서 내리는 그들을 보며 연희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사람들. 엄마. 재호가 다가와 연희를 안았다. 연희는 굳은 몸으로 서 있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연도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죄송해요. 민준이도 연희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연희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들어와. 좁지만. 집 안으로 들어간 재호 가족은 주위를 둘러봤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집이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가까우시고. 응, 나는 여기가 좋아. 거실에 앉아 연희는 차를 내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지연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연희는 그들을 바라봤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이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이미 내 선택을 했어. 여기서 혼자 살기로. 엄마, 저희랑 다시 같이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자주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그러면서. 연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해요, 엄마. 그날 저녁 재호 가족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갔다. 연희는 혼자 집에 남았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관계를 완전히 끊은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얽매이지도 않았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이제 연희와 재호 가족 사이의 관계였다. 그리고 연희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다. 연희는 그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자유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연희는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다. 재호 가족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연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을까? 하지만 곧 연희는 그런 생각을 멈췄다. 중요한 건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었다. 일주일 후 재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저희 서울로 잘 돌아왔어요.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연희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잘 가거라.
그날 오후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 동수를 만났다.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마주쳤고 함께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연희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며칠 전에 아들이 다녀가서 그런가 봐요. 아드님이 오셨어요? 좋으셨겠네요. 연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요. 복잡하네요.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다. 연희는 처음으로 동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5년 동안 아들 집에서 겪었던 일들, 가정부처럼 취급받았던 것, 그리고 결국 집을 팔고 나온 이야기. 동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연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가끔은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동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줬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는데 며느리와 갈등이 심했다고 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집에서 말도 제대로 안 붙이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아들도 아내 편만 들고 결국 저도 나왔죠. 그러셨구나. 처음 1년은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조금만 더 참을 걸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 선택이 맞았다는 걸. 연희는 위안을 받았다. 자신만 이런 게 아니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처지였고 용기를 낸 사람들도 있었다. 동수 씨 고마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별 말씀을요. 저도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만났고 함께 시장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 연애 감정은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였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연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재호였다. 엄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연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인데?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요. 뭐라고? 저도 막막해요. 지연이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요. 전세금도 곧 나가야 하는데. 연희는 한숨이 나왔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니?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연희는 알았다. 재호가 무엇을 원하는지. 돈이 필요한 것이다. 재호야, 나도 내가 살아야 해. 너한테 도와줄 여유 없어. 알아요, 엄마.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힘내라. 전화를 끊고 연희는 불안했다. 재호가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았다. 하지만 도와줄 수 없었다. 집 한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재호 오빠가 실직했고 제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민준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조금만요. 저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나도 내가 살아야 해.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절박해요. 민준이가 불쌍해요. 민준이가 불쌍하면 너희가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손 벌리니? 어머니도 너무하시네요. 친손자인데. 연희는 화가 났다. 내가 너무해.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연희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손자가 힘들다는데 외면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도와줄 이유가 없었다. 재호는 이제 성인이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희생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손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상상됐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도와주면 끝이 없을 것이다. 계속 요구할 것이고 자신은 다시 그들에게 얽매일 것이다. 일주일 후 재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거 알아요. 제가 말렸어야 하는데. 그래, 알았어. 엄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엄마한테 짐 되지 않을게요. 제가 열심히 구직 활동해서 빨리 일자리 찾을게요. 연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이번에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 힘내라. 나는 너를 믿는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연희는 눈물이 났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다. 하지만 이것도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동수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는 말했다. 연희 씨가 잘하셨어요. 도와주면 계속 의존하게 돼요.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해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당연하죠. 자식인데.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는 가혹할 수 있어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수의 말이 맞았다. 2달이 지났다. 재호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 연락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했다. 엄마, 저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열심히 할게요. 잘했다, 재호야. 자랑스럽다. 엄마,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의존했는지.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갈게요. 연희는 기뻤다.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울진 갈게요. 이번에는 그냥 엄마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래, 와라. 한 달 후 재호가 혼자 왔다. 지영과 민준이는 서울에 두고 왔다. 엄마, 이거 드세요. 재호는 과일 바구니와 건강보조식품을 가져왔다.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고맙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다. 엄마, 저 요즘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엄마한테 정말 못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알아요. 변명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미안해요.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의 희생을 몰랐어요. 재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직장을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재호는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백사장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연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다. 일어나. 모래 묻었잖아. 재호는 일어나 옷에 모래를 털었다. 재호야, 엄마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너는 내 가족을 잘 돌봐. 그게 엄마한테 하는 효도야.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가끔 연락하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러 와. 그 정도면 충분해. 네, 엄마. 꼭 그럴게요.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해.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네, 명심할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응, 나는 여기서 행복해. 잘하신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재호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갔다. 연희는 그를 배웅하며 생각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수를 만났다. 연희 씨,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네, 오늘 아들이 다녀갔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행이네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네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완벽한 관계는 없잖아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수의 말이 맞았다. 완벽한 관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연희는 일기를 썼다. 울진에 온 후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 재호가 다녀갔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화나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정말로 자유롭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다. 연희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73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들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슬펐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였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그리고 지금 연희는 행복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사는 삶. 이것이 연희가 꿈꿔왔던 삶이었다. 나는 김연희.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연희로 살고 있어. 연희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침대에 누워 연희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 아침에도 바다를 보러 갈 것이다. 동수와 산책을 할 것이고 경로당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텃밭을 가꿀 것이다.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 그것이 연희의 새로운 삶이었다. 그리고 연희는 이 삶에 만족했다. 꿈속에서 연희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김연희의 모습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연희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는 밤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울진에 온 지 반년이 넘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가을의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었다. 연희는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었다. 텃밭에서 키운 토마토와 상추, 고추를 수확했다. 작지만 자신이 직접 키운 것들이라 더 맛있었다. 이웃 할머니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동수에게도 갖다 주었다. 연희 씨, 이거 정말 맛있네요. 손맛이 있어요. 그냥 정성껏 키웠을 뿐이에요. 동수와의 우정도 깊어졌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 가끔은 낚시를 가기도 했다. 어느 날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희 씨, 혹시 제 생일 파티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생일 파티요? 네, 매년 친구들 몇 명 불러서 조촐하게 하거든요. 연희 씨도 오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갈게요. 토요일이 되었다. 연희는 새 옷을 입고 동수의 집으로 갔다. 동수의 집은 연희네보다 조금 컸다. 바다가 더 잘 보이는 위치였다.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나이가 비슷한 남녀노인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희예요.
아, 연애 씨구나. 동수 형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저는 이영자예요. 반가워요. 모두 친절했다. 편안한 분위기였다. 동수는 직접 요리한 음식들을 내왔다. 잡채, 전, 불고기 등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다. 동수 씨, 요리를 이렇게 잘하세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배웠어요. 혼자 살려면 요리는 필수거든요. 다들 웃으며 식사를 했다. 이야기꽃이 피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 울진에 오게 된 사연, 자식들 이야기. 철수가 말했다. 저는 아들 셋을 키웠는데 다들 바쁘다고 저를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나왔죠. 영자도 거들었다. 저도 비슷해요. 딸이 둘인데 둘 다 시집가서 바빠요. 명절에나 보죠. 연희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어떤 이는 자발적으로, 어떤 이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연희가 물었다. 철수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외로웠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요. 오히려 편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잖아요. 영자도 동의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친구들 사귀면서 덜 외로워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내면 되죠.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었다. 친구도 있고 자신만의 삶도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연희도 일어서려는데 동수가 말했다. 연희 씨, 잠깐만 있다 가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연희는 다시 앉았다. 동수는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연희 씨, 우리 알고 지낸 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저는 연희 씨와 있으면 편해요. 이야기도 잘 통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연희는 동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예감했다. 저도 그래요. 연희 씨, 저는 재혼할 생각은 없어요. 제 나이에 무슨 재혼이겠어요. 하지만 좋은 친구로, 동반자로 계속 지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동수 씨. 그래서 제안인데요. 우리 조금 더 자주 만나는 거 어때요? 매일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가끔 같이 하고, 물론 각자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웃이자 친구로. 연희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저도 동수 씨와 있으면 편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사랑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동반자 관계. 그날 밤 연희는 경희에게 전화했다. 경희야, 나 좋은 친구 생겼어. 남자친구? 응.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좋은 친구. 그래도 좋잖아. 외롭지 않고. 응, 여기서 정말 잘 살고 있어. 잘 됐다, 연희야. 나도 내가 행복해 보여서 기뻐. 전화를 끊고 연희는 만족스러웠다.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니. 한 달 후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재호야. 감사해요,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저를 혼자 서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제 힘으로 살라고. 그 말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연희는 뿌듯했다. 아들이 정말로 성장했구나. 잘했다. 계속 열심히 해라. 네, 엄마. 그리고 지연이도 많이 변했어요. 요즘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자주 말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다음 달에 저희가 울진 갈게요. 이번에는 가족 모두 가려고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연희는 생각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달 재호 가족이 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지연이 먼저 연희를 꼭 껴안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민준이도 연희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민준이도 많이 컸네. 저녁을 같이 먹으며 재호가 말했다. 엄마,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어요. 이제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행이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용돈 좀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어요? 연희는 손을 저었다. 됐어. 나는 돈 필요 없어. 너희가 잘 사는 게 나한테 제일 큰 효도야. 그래도 정말 괜찮아. 나는 여기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재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얼굴도 밝아지셨어요. 응, 나는 행복해.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여기서 심심하지 않아요? 친구 있어요? 물론이지. 친구들 많아. 그리고 동수 아저씨라고 아주 좋은 친구도 있어. 남자친구요? 모두 웃었다. 그래, 남자친구. 근데 민준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좋은 이웃이야.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바닷가를 산책했다. 연희는 손자의 손을 잡고 걸었다. 재호와 지연은 뒤에서 따라왔다. 할머니, 바다 예뻐요. 그치? 할머니는 매일 이 바다를 봐. 부러워요. 저도 여기 살고 싶어요. 연희는 웃었다. 민준이는 아직 어려. 학교도 다녀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지. 그래도 방학 때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가족들이 떠난 후 연희는 홀가분했다. 좋은 시간이었지만 역시 혼자 있는 게 편했다. 다음 날 동수를 만나 그 이야기를 했다. 가족들이 다녀갔어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근데 역시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동수는 웃었다. 저도 그래요. 사람들 만나는 건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맞아요. 가을이 깊어갔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연희의 삶도 평화로웠다. 경로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노래 교실이었다. 연희는 신청했다. 평생 노래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였다. 친절하고 열정적이었다. 어르신들, 오늘은 섬지박이를 배워볼게요. 연희는 열심히 따라 불렀다. 처음에는 음정이 맞지 않았지만 연습하니 점점 나아졌다. 노래 교실이 끝나고 영자가 말했다. 연희 씨,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평생 노래 못한다고 들었는데. 천만에요. 연습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연희는 기분이 좋았다. 73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신기하고 즐거웠다. 집에 돌아와 혼자 노래를 불렀다. 섬지박이를 부르며 연희는 웃었다. 언제 이렇게 마음껏 노래를 불러봤나? 저녁에 동수가 찾아왔다. 연희 씨, 내일 등산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등산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코스예요. 천천히 가면 돼요. 그럼 가볼까요? 다음 날 아침 동수와 함께 근처 산으로 갔다.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연희에게는 도전이었다. 천천히 올라갔다. 중간중간 쉬면서 동수는 연희의 속도에 맞춰주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쉬었다 가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1시간 만에 정상에 도착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다. 울진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와, 정말 예쁘다. 그죠? 이래서 등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김밥을 먹었다. 동수가 준비해 온 것이었다. 동수 씨, 김밥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대단하세요. 연희 씨도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좋겠어요. 정상에서 1시간 정도 쉬다가 하산했다. 내려오는 길은 더 쉬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동수 씨. 고마워요.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가요. 그날 밤 연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 생전 처음 등산을 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정상에서 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73살에 이런 경험을 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고 있다. 노래도 배우고 등산도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이것이 바로 내가 꿈꿔왔던 삶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꿈에서 연희는 젊었다. 25살의 연희가 산 정상에 서 있었다. 활짝 웃으며 팔을 벌리고 있었다.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연희는 미소를 지었다. 비록 몸은 73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다. 그리고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연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할까? 연희는 중얼거리며 옷을 입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자신만의 삶을 사는 김연희의 하루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마당에 나가 텃밭을 보았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다. 오늘 수확해야겠다. 아침을 먹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동수가 이미 와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연희 씨. 좋은 아침이에요, 동수 씨.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맞으며 평화로운 아침을 즐겼다. 연희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구나. 동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연희 씨.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누며 계속 걸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되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연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김연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울진에서의 삶이 1년을 넘겼다.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며 연희는 이곳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텃밭은 더 넓어졌고 친구들도 더 많아졌으며 동수와의 우정도 깊어졌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다. 바다와 눈의 조합은 장관이었다. 연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바닷가로 나갔다. 하얀 눈이 파란 바다와 만나는 풍경이 아름다웠다. 연희 씨, 뒤에서 동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도 산책을 나온 것이었다. 동수 씨, 이 풍경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정말 아름답네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그럴까요? 동수는 연희의 사진을 찍어줬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연희의 모습이 담겼다. 제 휴대폰으로도 보내주세요. 재호한테 보내줄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눈길을 조심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연희 씨, 여기 온 지 1년 넘었는데 후회 없으세요? 전혀요.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 연희 씨를 만나서 참 좋았어요.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저도요, 동수 씨.
그날 오후 연희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희야, 나 여기서 정말 잘 살고 있어. 그래. 목소리 들으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친구들도 생기고 매일매일이 즐거워. 노래도 배우고 등산도 하고. 잘 됐다, 연희야. 내가 봄에 한번 놀러 갈게. 정말?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연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니. 며칠 후 재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화면에는 재호와 지연, 민준이가 함께 있었다. 엄마, 설날이 다가오는데 저희가 울진으로 갈까요? 그래, 와라. 얼마나 좋아. 엄마, 저희가 음식 준비해 갈게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연희는 놀랐다. 정말?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대접할 차례예요. 고맙다. 민준이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할머니, 저 겨울방학 숙제로 할머니 인터뷰해야 돼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요. 그래. 그럼 오면 할머니가 많이 이야기해 줄게. 설날이 다가왔다. 재호 가족이 큰 짐을 들고 왔다. 음식 재료와 선물들이 가득했다. 엄마, 저희가 준비한 거 많으니까 편하게 계세요. 재호와 지연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연희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함께 있었다. 할머니, 인터뷰 시작할게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연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일찍 결혼한 이야기, 재호를 키우며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시절.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그럼 언제 행복하셨어요? 연희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할머니가 할머니 자신을 위해 사는 지금이. 민준이는 진지하게 받아 적었다. 할머니,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민준아,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해.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야.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재호와 지연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다. 엄마, 이제 엄마는 편히 앉아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연희는 감동했다.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얼마만인가. 식사를 하며 재호가 말했다. 엄마, 저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았어요. 큰 책임이지만 보람 있어요. 잘하고 있구나. 지연도 말했다. 어머니, 저도 요즘 일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최대한 집안일 분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아.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할머니는 지금 참 행복해. 그럼 다행이에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재호가 막았다. 엄마,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연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재호와 지연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민준이는 상을 닦았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날 밤 재호는 연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은 됐어. 아니에요. 꼭 해야 할 말이에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재실직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정을 꾸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 이제는 알았으니 됐어. 엄마, 저는 앞으로 민준이한테 제대로 가르칠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요. 연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재호야, 넌 이미 많이 변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감사해요, 엄마. 다음 날 재호 가족은 떠났다. 헤어지며 지연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 자주 올게요. 그리고 언제든지 서울 오고 싶으시면 오세요. 어머니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고맙다.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 가끔 보러 올게. 민준이가 연희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연희는 뭉클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수 씨, 차 한잔하러 오실래요? 설날 음식 남은 게 많아요. 좋죠. 금방 갈게요. 동수가 와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 봐요. 네,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연희 씨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맞아요. 제가 먼저 변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안 변했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인생에 대해, 가족에 대해, 행복에 대해. 연희 씨, 올해는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나 부산 같은 곳.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봄에 제주도에 가기로 했다. 몇 주 후 경희가 울진으로 놀러 왔다. 연희야, 여기 정말 좋다. 공기도 맑고 바다도 아름답고. 그치? 나는 여기가 천국 같아. 너 얼굴 정말 좋아졌다. 서울에 있을 때랑 완전히 달라. 그래, 나도 느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아. 경희와 함께 며칠을 보내며 연희는 행복했다. 오랜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 연희야, 너 정말 잘한 거야. 용기 내서. 고마워, 경희야.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지. 경희가 떠난 후 연희는 홀로 바닷가를 걸었다. 74세가 된 자신을 돌아보았다.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서울에서 집을 팔기로 결심했었다. 그때는 두렵고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나는 김연희.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김연희로 살고 있어. 연희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다. 민준이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다. 할머니께 할머니와의 인터뷰로 숙제를 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대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손자 민준이 올림. 연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손자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본받고 싶어 한다니. 그날 밤 연희는 일기를 썼다. 1년 전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다. 집을 팔고 가족을 떠나 혼자 살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다는 것을. 지금 나는 행복하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 노래도 배우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계획하고 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나아졌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더 소중해졌다. 그들도 나를 존중하게 되었고
나도 그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생은 짧다. 74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는 정작 내 인생을 놓친다는 것을.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쓸 것이다. 후회 없이 행복하게. 나는 김연희.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았다. 연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었다.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다. 꿈속에서 연희는 날고 있었다.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가볍고 행복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상쾌하게 눈을 떴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동수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노래교실에 가고 저녁에는 텃밭을 돌보고 단순하지만 충만한 하루. 그것이 연희의 일상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였다. 행복의 향기였다. 좋은 아침. 연희는 아무도 없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바닷가로 향하는 길, 연희의 걸음은 가벼웠다. 74세의 몸이지만 마음은 스물처럼 젊었다. 그렇게 김연희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니, 이제 막 시작된 진짜 이야기.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자신의 이야기.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다. 시간은 흘렀다. 하지만 연희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끝까지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 그것이 김연희가 세상에 남기는 메시지였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것. 연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바다가 있는 한, 친구들이 있는 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갈 의지가 있는 한. 김연희 74세. 자신의 인생을 사는 여자.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선택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한. 햇살이 바다를 비췄다. 반짝이는 물결 위로 빛이 춤을 췄다. 그 빛 속에서 연희는 걸어갔다. 자신의 길을, 자신만의 길을, 후회 없는 길을. 이것이 김연희의 이야기다. 착하게만 살았던 여자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증명하는 이야기.